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스템 법칙 낭독회 10월 27일 12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부터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114쪽. 아마 그렇죠? 먼저 회복 불가능한 자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책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그 절량이 두 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스탁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 얘기를 이제 하나둘씩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37 그림 37을 보면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37을 보면 벼량이 두 개인데 위에 있는 스탁과 인플로와 아웃플로 이것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요 자본이 다시 자본을 더 크게 만드는 이제 복리이자처럼 계속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먹거리, 식량이 바로 자원인 거죠. 그래서 자원이 이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포인트는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즉 자원이 새롭게 추가되지 않는 상황, 즉 재생이 불가능한 그렇죠?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을 의미하는 거고 좀 지나가면 우리 책의 네, 124쪽 볼까요? 똑같은 성장에 대한 먹거리로서 자원이 사용되는데 124쪽의 이야기는 차이가 이거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곧 하려고 하는 것은 재생이 안 되는, 즉 새롭게 자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지 않아서는데 그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자원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114쪽 여기죠. 예. 먼저 회복 불가능한 자원의 여기죠. 먼저 회복 불가능한 자원을 추출해서 돈을 버는 자원 시스템부터 살펴보자. 거대한 유전을 새로 발견한 정유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죠? 유전이 뭐 석유, 채굴하는 것이 대표적인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죠. 다만 어, 기술이 발달해서 없었던 줄 알았는데 있네 하면서 새롭게 자원을 발견한 것이지 있는 자원이 새롭게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오해가 좀 있는. 예. 그림 37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산출을 수익으로 바꿨을 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본 성장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감가상각의 균형 루프도 익숙하다. 자본 절량이 증가하면 망가지거나 마모되어 자본 절량을 감소시키는 기계와 정제 시설도 늘어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이 도표에서 자본 절량인 석유 채굴 장비와 정제 장비 수명은 20년이다. 즉 20년인 거죠. 다시 말해 매년 감가상각으로 절량의 5%, 즉 20분의 1씩 빠져나간다. 자본 절량은 석유 수출 수익의 투자로 쌓인 것이다. 여기서 강화 루프가 보인다. 자본이 증가하면 자원 추출이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본 추출이 더 증가하고 네. 재투자할 수익도 늘어난다. 증가하면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수익도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정유 회사가 사업 자본을 매년 5% 성장시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growth goal, 그렇죠? 성장을 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수익이 5% 성장에 미치지 못하면 이 회사는 가능한 모든 수익을 투자한다. 수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 이 간단한 도표에서 수입은 회사가 추출한 석유량의 유가를 곱한 것이다. 네. 비용은 자본 단위당 운영비의 자본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곱한 것이다. 비용은 자본 단위당 에너지 비용,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의 자본을 곱한 것이다. 유가와 자본 단위당 운영비는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일정하지 않고 변동하는 것은 자본 단위당 자원 수출량이다. 일정하지 않고 변동한대요. 자본 단위당 자원 수출량이다.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본 단위당 자원 수출량. 그렇죠. 예. 일정하지 않고 변동한다는 뜻은 이게 비선형적인 관계란 뜻이죠. 비선형적 관계. 우리 책을 보시면 어디 볼까요? 자, 책의 뒤로 쭉 넘어가셔서 326페이지 보시겠어요? 326쪽에 보시면 비선형적인 관계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왼쪽의 그래프가 자본 단위당 추출률. 화면을 좀 찾아볼게요. 이건 이렇게. 이건 여기 같네요. 네. 자본 단위당 추출률. 그러니까 자본이 자본 단위당 추출률. 네, 가격. 아니네. 추출률. 오른쪽을 봐야 되군요. 네. 자원이 충분하면, 이건가? 자원이 충분히 많으면, 그 추출할 수 있는 효율성? 예, 이것도 굉장히 최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원을 최고라면 최고랄수록 줄어들겠죠. 네. 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죠. 네. 보시면 이 정도의 구간에서는 자원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캐내는 효율성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가는 순간 쭉쭉쭉쭉 빠지죠.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장의 한계한 책에서 이걸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왕이면 더 많은 자원을, 그러니까 똑같은 자원을 깨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컨대 100평 땅덩어리에서 자원을 석유를 한 100톤을 캐냈었는데 문제없이 캐냈었는데 점점 줄어들면 100평이 아니라 200평을 넓게 캐내야 되잖아요. 네, 막 채굴하고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일정하죠, 변동한다. 비선형적인 관계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석유 같은 자원은 회복 불가능하므로 자원 저량에는 추출 유량만 있고 투입 유량은 없다. 따라서 자원이 추출되고 유정이 고갈될수록 석유를 추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남은 자원은 땅속 더 깊이 묻혀 있거나 더 묽거나
지표면으로 밀어 올리는 자연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도가 떨어지죠. 네. 순도가 떨어져서 더 많은 걸 캐내서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계속 추출하려면 점점 더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처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자본 성장을 통제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균형 루프가 등장한다. 자본이 늘어나면 추출률도 높아진다. 추출률이 높아지면 자원 절약은 감소한다. 자원 절약이 줄어들면 자본 단위당 자원 추출량이 감소하고 유가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수익이 떨어지고 투자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자본 성장률이 떨어진다. 자원 고갈은 자본 효율성과 더불어 운영비를 통해 피드백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소린가 볼까요? 예. 쭉 어디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쭉 북마크 기능이 없나? 예, 있죠. 어, 피드백, 이 프라핏이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이게 추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추출을 하게 되면 자원이 줄어들고, 네, 줄어들면 요게 또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덜 추출하게 되니까 약간 견제 또는 통제하는 뒷다리 잡는 피드백이 생기게 되더라.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시작될 당시 지하에 매장된 석유는 초기 추출 규모를 200년간 유지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추출이 지수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렇죠? 추출이 지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제 석유 추출률은 40여 년 만에 정점에 도달한다. 매년 투자율이 10%일 때 자본 절약과 추출률 모두 매년 5%씩 성장해 14년 만에 2배가 된다. 28년 뒤 자본 절약은 4배로 증가하지만 자본 단위당 추출량이 감소하며 추출률이 뒤처지기 시작한다. 뒤처지기 시작한다. 50년이 되면 자본 절약을 유지하는 비용이 자원 추출 수입을 압도하며 감가상각을 앞질러 투자할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다. 잠깐만요.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어. 어딨지? 네. 뒤처지면. 자본 절약이 감소하여 추출 작업은 빠르게 멈춘다. 빠르게 멈춘다. 마지막으로 남아 가장 비싼 자원은 그대로 땅 속에 있다. 추출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의 절약이 마지막에 그냥 급격하게 요 대목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급격 감소, 급감. 하지만 이게 덜 급격.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만일 지질학자들이 처음 추정한 양보다 2배나 4배가 많은 자원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유전에서 추출할 석유 총량이 크게 변할 것이다. 하지만 매년 10%를 재투자해 자본을 매년 5%씩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유지한다면 그림 3-39 이 얘기네요. 네. 39처럼 자원이 2배로 늘을 때마다 추출률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 이게 오일 피크죠.
시기와 석유 추출 산업에 의존한 자리나 공동체 수명, 의존한 일자리나 공동체 수명은 겨우 14년 정도씩밖에 늘지 않는다. 회복 불가능한 자원에 의존한 자본 저량을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높이와 속도가 커질수록 떨어지는 낙폭이 더 커지죠. 떨어지는 높이와 속도가 커진다. 추출이나 이용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면 회복 불가능한 자원이 2배나 4배로 증가해도 대안을 마련할 시간은 아주 조금 늘어날 뿐이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최대 비율로 자원을 추출해 돈을 벌 생각이라면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궁극적인 자원의 규모다. 만일 여러분이 광산이나 유전에 근무하며 일자리의 수명과 공동체 안정성을 염려한다면 이때 중요한 수치는 자원의 규모와 원하는 자본 성장률 2가지다. 피드백 루프의 목표가 시스템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임을 잘 보여주는 상태다. 목표가 즉 이 목표는 어디서 오냐면 성장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욕심, 성장욕,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시스템 행동을 결정하는 실제 회복 불가능한 자원을 관리할 때는 아주 빠르게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돈을 덜 벌며 더 오래 유지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림 40. 40의 그래프는 매년 자본이 감가상각을 뛰어넘어 각각 1%, 3%, 5%, 7% 비율로 성장하길 바라며 목표 성장률이죠. 시간이 흐르며 나타나는 추출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7% 성장할 때 200년간 공급될 자원의 추출은 40년도 되기 전에 정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선택이 회사의 수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해보자. 이런 얘기 하네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뿅. 이거 말고, 37 자본가. 대충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진다고 하네요. 좀 더 줄여볼까요? 여기서 그래프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원이고 자본이고 그러니까 채굴 요게 여기고요, 그죠? 요게 여기고 요게 여기네요. 모양새가. 자원이 많으면 초기 값이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이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진다 한들 떨어지는 폭이 점점 더 커지게 되네요. 그럴 것을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이 가능하고요. 또 뭘 볼까요? 위에 성장 목표를 볼까요? 성장 목표 현재 10%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7%, 2% 가면 목표가 높을수록 이 피크 정점이 계속 뒤로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지죠. 그리고 얘도 더 많이 당겨지고요. 더 급격하게 자원은 고갈되고 있네요. 늦추면 성장률을 좀 더 늦출까? 0.1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좀 더 늦추면 0.9? 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서 이걸 보고 지속 가능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네. 이런 내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시간이 얼추 시간 됐네요. 그러면 잠깐 쉬시고 9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소리 안 들리는데요. 네, 제가 아까 기침할 때 음소거 하느라고 네, 계속 꺼고 있었군요. 네, 그 채팅창에 보시면 우리 이진범 교장 선생님이 자료 하나 공개해 주셨죠? 공유해 주셨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실 겁니다. 책 한 권에 대해서 PPT를 104쪽이나 걸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무위 철학 관련해서 여러 그 교사 공동체를 연결한 그런 코멘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듯이. 또 제가 전부터 이제 유위 철학, 무위 철학과 시스템 사고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니 이제 무위 철학하고 이 시스템 사고하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그러면 이 사고 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쪽에서는 무위 철학이란 말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아요. 대놓고. 근데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System Thinking Habit 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데요. 거기 이미지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요 워터선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교육과 그다음 관련된 상품을 좀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저도 가서 한번 사 왔었죠. 그래서 왜 버추 카드처럼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뒷장 넘기면 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버전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저도 역시 정리한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잠깐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이렇게 봐야 되구나. 자, 링크로도 공유해 드렸죠? 네, 한번 볼까요? 음. 그래서 워터스 파운데이션 이 사이트에 가시면 최신 버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무위 철학을 좀 더 풀어내면 또 이런 얘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되게 어울려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 한번 큰 그림을 좀 보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이게 변화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다. 이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달라진다. 뭐 성경 구절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변화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음,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자. 지금 그림의 사파의 내용은 뭔가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막 서로 헐뜯지 말고, 아니, 지금 그 전화선이 끊어졌잖아. 이런 거, 이 구조를 좀 보자. 그런 내용이죠.
멘탈 모델 보는 관점에 따라 되게 다르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의사결정은 모델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예. 각자 나름대로의 모델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죠. 모델이라 함은 이런 인풋이 들어가면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런 약간의 나만의 공식, 생각의 공식들인데 그런 것들은 믿음, 가정, 신념체계, 태도 등이 나타나는 거죠. 사파 그림도 재밌죠? 똑같은 눈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는 와 신난다 눈사람 하자 눈사람 하고 누구는 눈칠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관점이 다르면 얼마든지 보는 내용이 달라진다. 관점을 좀 바꿔보자. assumption. 사실 내가 생각하는 믿음마저도 가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이게 그 무위 철학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무위 철학에서 얘기하는 방향성하고 되게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장 저는 좋습니다. 아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것이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잠깐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하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하고 무슨 관계야? 근데 이게 아까 보면 어딨지? 되겠네요. 네. 만사가 생기기 전에 신중히 하며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의사결정해야 돼. 성급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문제는 어제 해결책에서 왔다는 말처럼 오늘의 해결책이 내일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보면 interdependency is circular nature, 즉 피드백 관점으로 봐라. 나랑 너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네가 나한테 영향을 주더라. 나와 너는 뭐 나와 시스템, 나와 자연, 나와 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레버리지 어딜 건드려야 그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직관적으로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지연되어 나타나는 결과이고 따라서 나의 어떠한 행동도 시간이 지연되어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롱텀과 숏텀. 네. 제가 처음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이에요. Successive approximation. 이게 뭘까요? 굉장히 이제는 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개념이 좀 됐는데 말하자면 과학적 사고하고 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successive라는 단어는 연속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approximation은 뭔가요? 근접해 간다는 거죠. 제가 그 버릇처럼 하는 표현 중에 하나 아닌 말고식으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네. 또 해봤는데 아니네. 그럼 다시 이쪽 오고 아니네. 그럼 다시 일로 가고 아니네.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에 가져가는 즉 실험적 정신 그런 내용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 시스템 사고 습관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하는 이 교육자, 퍼실리테이터나 프랙티셔너로 하죠. 활동가들, 프랙티셔너 사이에서
좀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이트 가셔서 최신 버전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워터스 파운데이션 지금 사이트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네. 바뀌었나요? 워터센터 아, st.org. 센터 이렇게 바뀌었군요. 이렇게 볼까? 네, 그렇게. 아, 이렇게 바뀌었군요. 예, 예. 뭔 일 있나? 지배 구조가 바뀌었나?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군요. 여기에서 네, 되게 그걸 강조하죠. 여기서도. 네, 아마 대표 상품이에요. 검색 기능이 없네. We offer ICS 링킹 뭐야? 스토어에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면 예전 인터페이스가 좋았는데 네. 제일 먼저 나오네요. 네, 네. 2020 에디션 몇 짜리야? 음, 10달러? 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죠. 네, 배송료가 더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 재밌을 겁니다. 네. 자, 이제 2부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혹시 그 앞서 1부 순서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라든가 또는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뭐 한자를 또 말씀드렸고 또 아니면 이 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시나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할지인가요? 네, 볼게요. 앞서 우리는 유가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가정했는데 유가가 변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워낙 중요한 필수 자원이어서 단기적으로도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림 41처럼 이게 41, 네, 41처럼 자원이 고갈될수록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네. 가격이 오르면 기업 수익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자본 절약이 계속 증가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도 남아있는 자원을 추출할 수 있다. 가격이 고정된 그림 38과 41의 그래프를 비교하면 이게 41이고 가격 키프트 스탑? 네. 하면 가격 상승의 주요 효과로 자본 절약이 더 높이 오른 뒤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거죠. 네. 그런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유정에서 석유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선하거나 선광 처리법으로 고갈된 철광에서 낮은 등급의 철 함유 규함을 채굴하거나 청화 침출법을 번역할 때 참 고생했을 것 같아요. 네. 금광과 은광의 선광 부스러기에서 금이나 은을 추출하는 등 기술이 발전해서 포인트는 그거죠. 기술이 발전해서 운영비가 줄면 가격이 오를 때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모두가 알고 있듯 광산이나 화석 연료, 매장층, 지하수 대수층은 고갈될 수 있다. 전 세계에 널린 폐광 지역과 유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움직임을 현실로 보여준다. 자원개발 회사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자원이 고갈되어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매장층을 찾아내 개발하는 쪽으로
투자를 돌린다. 그런데 지역적 자원의 한계가 있다면 결국 지구적 자원의 한계도 있지 않을까. 네. 이거 볼까요? 자원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재투자 수익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를 37 여기서 채굴 채굴 자, 초기값 왔다 갔다 해봤고 자본 단위나 추출량 이거 좀 바꿀까? 자, 목표 성장률은 좀 바꿔 아까 했었죠? 참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네, 했었고 아까 다 했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떤 질문 했었나요? 네. 지구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거나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과 논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고갈의 역학에 따르면 최초 자원의 저량이 클수록 새로운 발견이 늘어나고 성장 루프가 통제 루프의 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길어지며 무슨 말인가요? 자본 저량과 추출률이 증가할수록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네. 성장 고갈 역학에 따르면 즉 모델링에 따르면 네. 최초의 자원이 클수록 자원의 저량이 클수록 새로운 발견이 늘어나고 성장 루프가 통제 루프의 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길어진다. 성장 루프가 통제 루프 힘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뭔가요? 열심히 성장한다는 뜻이죠. 네. 통제라는 뜻은 뒷다리 잡는다는 뜻이니까. 한번 볼까요?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자원을 더 키우면 자본이요. 가운데 그래프를 보세요. 두 번째. 네. 자원이 커지면 네. 와, 계속 성장하네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분명히 여기서 밸런스 피드백 때문에 자본이 무한하게 커지진 않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됐던 반면에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약간 이동했습니다. 즉 시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성장했죠. 어, 오케이. 자본 저량과 추출률이 증가할수록 경제는 생산 정점을 지난 뒤 더 이른 시간에 더 가파르게 더 깊이 추락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본 저량과 추출률이 증가할수록 자본 저량과 추출률이 증가할수록 자본 저량과 추출률이 증가할수록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뿅 아이고 네 추출률 하면 이게 뭔가요? 자원이 많을수록 금방 꼬꾸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줄어들수록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의 효율성, 그러니까 추출 효율성이 줄어드는데 기술의 발달으로요. 자원이 줄어들어도 추출률이 큰 변화가 없다가 나중에 좀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럴 때 뿅 하면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원이 더 많았을 때 생기는 효과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더 가파르게, 네, 낙폭이 더 커졌죠. 네, 경제가 전적으로 회복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한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회복 가능한 저량과 이를 제약하는 회복 가능한 저량.
회복 가능한 저량과 회복 가능을 제약 맞나? 제대로 번역된 거 맞나? 자, 어디 있지? Renewable stock constrained by renewable stock. 네, 어업 경제. 앞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은 자원 시스템이 있다. 이번에는 자원 저량이 흘러들어 자원을 회복하는 유임유량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죠? 왼쪽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는 물고기와 어선을 각각 회복 가능한 자원과 자본 저량으로 볼 수 있다. 나무와 제재소, 목초지와 소도 마찬가지다. 물고기나 나무, 풀처럼 회복 가능한 생물 자원은 강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요 과정이 강화 피드백이란 뜻입니다. 또는 네.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든 네, 강화 피드백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생기는데 그 피드백의 성질은 강화 피드백이다.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어나는 새끼도 더 많아진다. 그런 내용이죠. 스스로 재생한다. 햇빛이나 바람, 강물처럼 회복 가능한 무생물 자원은 강화 루프로 스스로 재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량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원 저량을 채우는 꾸준한 투입을 통해 재생된다. 독감 바이러스의 유행을 보아도 이와 똑같은 회복 가능한 자원 시스템 구조가 나타난다. 독감 바이러스는 환자를 모두 죽이지 않고 다음에 다시 독감에 걸리도록 살려둔다. 장기적으로 구매할 사람이 필요한 상품 판매도 회복 가능한 자원 시스템이다. 잠재 고객의 저량이 계속 재생되기 때문이다. 해충이 식물을 공격해 일부만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식물이 재생하고 해충이 더 많은 먹잇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례는 그림 42처럼 제한적인 자원 저량을 계속 다시 채우는 투입이 있다. 어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번에는 자본이 가능한 매년 5%씩 성장하고 자본 수명은 20년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똑같을걸요? 네. 이게 20년이고 5% 성장, 5% 성장.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자원과 마찬가지로 어자원이 줄어들수록 수확이 드는 자본도 증가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즉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어군을 찾아내려면 수중 음파 탐지기를 달고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커다란 어선이 필요할 것이다.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유망도 필요하고 어망이죠. 네. 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항구로 싣고 오려면 선내 냉동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더 많은 자본이 든다. 즉 이게 자원이 줄어들수록 돈이 더 든다는 거죠. 네. 필요한 돈이 투자할 돈이 더 든다는 거죠. 네. 물고기의 재생률은 일정하지 않다. 지역의 물고기 수, 즉 어류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밀도가 높으면 구할 수 있는 먹이와 서식지가 제한되어 물고기의 증식률이 0에 가깝다. 개체수가 조금 줄면 물고기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재생한다. 생태계에 남아도는 영양분이나 서식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고기의 증식률이 최대치에 도달한다. 그런데 개체수가 크게 줄면 물고기가 번식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느려진다. 물고기가 짝을 찾지 못하거나 다른 종의 어류가 그 서식지를 차지하게 되면 말이 긴데 이거를 실전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직관적인 이해가 좀 더 쉽죠. 예컨대 여기 보면 재생률 볼 건데요. 재생률. 재생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이거죠. 아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는 좀 자원인 거죠. 네. 자원의 크기가 클 때는, 즉 밀도가 거의 100%라는 뜻이에요. 미리 말하면 밀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새끼가 줄어드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 새끼가 많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개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새끼도 역시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개체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개체수가, 그러니까 새끼가 더 늘어나요. 와우. 그런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개체수가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새로운 새끼는 줄어들게 되죠. 근데 저 관계가 비선형적으로 일어나죠. 네, 이건 대표적으로 그 비선형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수산업에서 얘기하는 이제 재생률, 번식률에 해당이 되죠. 그러한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또 이게 뭔가요? 이거는 자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본 하나당, 즉 자본이라고 한다면 이게 배라 생각하시면 돼요. 배. 한 척당, 그렇죠? 한 척당 어획량의 숫자가 이런 물결은 여기 비선형적인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음, 이 물결이, 아이고, 여기도 그 물결이 있고 여기도 물결, 여기도 물결이죠. 관계가 비선형적이구나. 한 척당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숫자가 이렇게 달라? 이게 뭔가요? 물고기가 많으면 한 척당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되게 많다는 건데, 이렇게 물고기가 줄어들수록 잡을 수 있는 고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네,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둔다니 이런 관계가 된다면 무슨 뜻인가요? 물고기가 실제 개체수가 줄어들어도 한 척당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게 좀 묘해요. 실제 저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바닷속의 물고기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모른 채 우리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뭐 솔라 탐지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계속 잡아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한 척당 물고기가 계속 잡아지는데 실제 바닷속에서는 많은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네. 차라리 이 그래프는 바닷속의 물고기가 줄어들면 안 잡히는 현상이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아까 스토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물고기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어획량에 바로 반영되죠.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개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어획량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이만큼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요만큼밖에 안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물고기가 여전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더 가다 보면 이제는 요만큼이 개체수가 줄어들어도 아이고야, 어획량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몰락하게 된다는 스토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끊임없이 그 영향 관계가 비선형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비선형적인 관계 때문에 이게 의사결정에서 이 착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결과가 연결이 됩니다. 자, 됐고, 네. 그림 42에서 간단히 정리한 어업 경제 모델은 물고기가 부족할수록 더 비싸지는 가격과 너무 적어도 크게 번식하지 않고 너무 많아도 크게 번식하지 않는 네, 이거죠. 네, 이런 거. 네. 물고기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도 번식하지 않고 너무 적어도 번식하지 않고 대생률, 어업 기술과 조업 방식의 효율성인 자본 단위당 어획량 이걸 얘기할 거네요. 네. 이 세 가지 비선형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일 수 있고 하나 아까 안 본 거 볼까요?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 척당 물고기가 잡는 한 척당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죠. 최대치인 경우에 가격 아마 비용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데 더 내려가면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맞나? 제가 갑자기 살짝 제 스스로를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추출 비용에 해당되는 내용 같네요. 네. 이런 식의 비선형 관계가 하나, 둘, 셋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뿅. 그랬더니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네. 실제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딱히 저도 시스템 돌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아마 이따가 이런 얘기 할 텐데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본. 이게 우리 물질 물명이라고 봐도 되고, 네. 네, 저기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요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요때의 사람들의 멘탈 모델. 성장을 할 때의 멘탈 모델은 와, 이런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무척 당황하게 되고 원인을 딴 데서 찾게 됩니다. 예, 제대로 좀 잡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요때와 요때 사람들의 멘탈 모델에 큰 차이가 생기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게 되죠. 네. 34번. 봐요. 그림 43을 보면 이 얘기죠. 네. 자본과 어획률이 처음에 지수적으로 상승한다. 자본과 어획량. 자본과 그다음에 어획량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얘기죠. 어류 개체수는 감소하지만 이게 개체수는 감소하지만 그렇죠? 이때 이렇게 놓고 보면 감소, 지수성장 이런 얘기죠. 개체수 감소로 물고기 증식률은 높아진다. 물고기 증식률, 그러니까 이렇게 개체수가 감소가 되면 오히려
새끼가 더 많이 태어나니까요. 네. 어자원은 수십 년간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어획률을 감당할 수 있지만 결국 어획률이 너무 높이 증가하고 물고기 개체수가 크게 줄어 어업 선단의 수익이 떨어진다. 어획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드는 균형 피드백 루프에 따라 투자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어업 선단은 어자원과 평형을 이룬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어업 선단이 영구히 성장하지 못해도 꾸준한 어획률은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 단위당 어획량을 통해 균형 조정 피드백 루프의 힘이 조금만 변해도 놀라운 차이가 발생한다.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희귀해진 물고기를 찾는 수중 음파 탐지기처럼 어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상상하자. 예. 그래도 물고기 개체수가 줄어든 탓에 어업 선단이 한 척당 어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간은 그림 44처럼 아주 조금밖에 연장되지 않는다. 네. 자, 그림 44는 지렛대가 높고 방향이 잘못된 또 다른 사례다. 어부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변화가 시스템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어 진동이 발생합니다. 진동이 왜 생기냐? 네. 생산성을, 즉 기술 생산성이 좋으면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되겠죠? 많이 잡히면 물고기가 확 줄어들게 되겠고요. 물고기가 줄어들면 덜 잡히죠. 덜 잡히니까 안 잡죠. 안 잡히니까 물고기는 다시 살아나죠. 그 얘기예요. 네,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니까 물고기 다시 나타났네. 그럼 이번엔 또 물고기 잡아야지. 네,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개체수가 증가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죠. 어업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면 물고기가 많지 않은 곳에서도 경제적 조업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술의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싸그리 잡는다는 뜻이죠. 네, 싸그리. 그러면 어류는 물론 어업 전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고 물고기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것이 그림 45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한 모델과 달리 실제 회복 가능한 자원에 기초한 수많은 실물 경제에서는 살아남은 개체수가 아주 적어도 남획하는 작업만 사라지면, 즉 남획하는 자본을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만 사라지면 개체군은 예전 규모로 회복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수십 년 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처럼 회복 가능한 자원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순환하는 사례가 뉴잉글랜드의 벌목 산업이다. 뉴잉글랜드 벌목 산업은 성장, 남벌, 붕괴,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 이라는 주기를 세 번째 맞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자원 개체군이 재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수확률이 증가할수록 자원 개체군을 멸종시키는 힘도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신비죠. 이렇게 올라가다 벌목하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다시 더 재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resilience, 회복성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적당히 해야 회복될 수 있는데 회복될 여지가 안 생길 정도로 고갈될 위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됐고. 하지만 모든 자원은 이렇게 됐고요. 네. 옆에 앞서 볼까요? 회복 불가 여기 볼까요? 네. 네. 회복 불가능한 자원은 저량의 제약을 받는다. 전체 저량을 일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주로 추출 자본의 제한에 따라 일정 속도로 추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저량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추출 속도가 빠를수록 자원의 수명은 짧아진다. 회복 가능한 자원은 유량의 제약을 받는다. 네. 표현이 다르죠? 예, 저량의 제약을 받고 유량의 제약을 받는다. 회복 가능한 자원은 무한히 추출하거나 수확할 수 있지만 자원 유량 속도를 자원 재생 속도와 같게 제한할 때만 그렇다. 재생 속도보다 빠르게 추출하면 결국 자원이 결정적인 임계치를 벗어나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여기요. 네, 실제 회복 가능한 자원 시스템이 과잉 수확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주 작은 어류 개체군은 오염이나 폭풍, 유전적 다양성 부족에 특히 취약할 것이다. 토양이 드러난 산림이나 목초지름은 침식에 취약할 것이다. 그러게요. 침식. 어류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 부족. 그렇죠.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이 이 산호초죠. 어류 쪽에서, 해양생물 쪽에서. 현재 그러니까 대산호초가 호주 지역에 있는데 벌써 다 백화 현상이 돼서 다 하얗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안에 전 세계의 산호초가 다 죽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아까 이 모델에서는 자본, 그다음에 물고기와 자본의 관계만 봤는데 사실 물고기를 먹고 살게 하는 또 다른 생태계가 있겠죠. 네, 바다 생태계. 바다 생태계에도 물고기와 어떤 피드백이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바다 생태계가 사실 요새 이런 식으로 자본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다 생태계가 영향을 받아서 산호초가 사라지고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이 더 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수온의 상승에 아주 미생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근데 이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또. 네. 즉 인간의 물질 물명이 커지면서 기후변화에 더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지연 효과가 다 있다 보니까 요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라고 우리 생각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고기하고 배와 물고기의 싸움으로만 생각하는데 앞불싸 사실은 더 큰 피드백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버슈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오버슈트라는 게 이런 거죠. 네. 어떤 캐링 커패시티, 어떤 문지방 효과 같은 어떤 캐링 커패시티가 있을 때 이것을 넘어선 것을 오버슈트라고 하죠. 오버슈트 후 안정적인 평형으로 조정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오버슈트 후 평형을 오르내리는 진도,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오버슈트 후 자원과 산업기관의 붕괴.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될 여지가 없이 이렇게 돼버리면 회복되지가 못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 130회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부터 다음 시간 130. 아이고, 사실 한 페이지 남았네. 마저 할게요. 이게 끝이네. 네, 마저 할게요. 이 중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가는 다음 두 가지에 달려있다. 첫째, 임계치다. 그죠? carrying capacity라고 얘기하는 임계치를 벗어나면 자원의 재생 능력이 크게 훼손된다. 둘째, 자원이 부족해질 때 자본 성장을 늦추는 균형 피드백 루프의 속도와 효율성이다.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균형 피드백 루프가 신속하게 작동해서 자본의 성장이 멈추면 이 성장의 속도를 좀 늦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시스템이 순조롭게 평형을 이룬다. 균형 피드백 루프의 작동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지면 시스템이 진동한다. 균형 피드백 루프가 아주 약해서 자본은 계속 성장하고 자원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임계치 이하로 줄어들면 자원과 산업이 모두 붕괴한다. 재밌는 표현을 썼네. 회복 가능한 한계와 회복 불가능한 한계가 모두 성장을 제한하며 물리적 저량의 영원한 증가를 막지만 이 둘의 제약은 역학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그 차이는 저량과 유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복잡 시스템에서 온갖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에 어떠한 잠재적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래서 인트린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에서는.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조건에서 발현하는지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구조와 조건을 조정해 파괴적인 행동이 발현할 가능성을 줄이고 유익한 행동이 발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우리 인간과 시스템 이제부터는 모델링 얘기 없이 쭉 다양한 사례와 글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 나누기 링크 다시 드리고요. 자,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 출석과 체크 안 하신 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뿅, 뿅, 네.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 이것으로 10월 27일 12번째 시스템 법칙 낭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